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경제금융 당국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제금융 당국자들이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오늘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소위 F4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이번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네네.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시장이 좀 낙관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걸 좀 거듭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코스피의 낙폭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진단을 했고 네네. 또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국은 금융과 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뭐 아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텐데, 그런데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일단은 한국 신용등급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부가 또 이제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인데요. 네네. 이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과 경제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또 회복력이 강하다라는 입장을 좀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정부 서울 청사로 3대 신용평가사죠. S&P, 무디스, 피치의 이 고위급 인사들을 좀 불렀는데요. 네네. 보면 뭐 그 세 개 회사 모두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그러니까 글로벌 헤드급들이 온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인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좀 다행히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세계기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네네. 코멘트가 나왔는지 보면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면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 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치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오늘 경기 진단을 내놨는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기획재정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데 네. 그린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늘 나왔는데 네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기 진단이 나오는 건데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네.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물론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불확실한 시국이 길게 이어지면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좀 투자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북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문구가 이번 달부터는 좀 사라졌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진단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내년 돈 더 푼다 재정적 자율 국채 상승, 지준율 금리 하락.
이 중국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게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두 가지 정책을 올해보다 더 좀 풀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발표가 나온 게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건데 이게 매년 12월 중순에 열립니다. 중국의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들 그리고 그 지방 정부의 고위 관료 그리고 국유기업 대표들 수백 명이 이제 수도 베이징 한 자리에 모여서요. 다음 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인데요. 이게 네. 어제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및 사용을 늘리고 또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서 적시의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관련해서 이제 주초에 중국 당국이 통화 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바꾸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 시진핑 주석 그 주재로 지난 9일에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네.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이게 경제 정책 기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14년 만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어졌던 기존의 정책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4년 만에 기조가 바뀐 것은 뭐 부동산이나 내수 침체에 더해서 뭐 어떤 지방 정부의 부채난과 같은 구조적인 위험 요인까지 더해져서 중국 경제가 한마디로도 좀 총체적인 난국에 좀 빠져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 국가 주도로 국가 역할을 더 늘려가겠다라는 뜻을 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올해 경제 회복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 9월 말에는 시중에 1조 위안, 원화로 약 190조 원의 그 장기 유동성을 공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부동시장 부양 정책을 각각 펼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네. 특히 이 재정 적자율이 중국이 그동안 3%대를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더 높여도 된다. 3%대보다 더 상향하겠다라는 뜻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또 이 작년 회의하고 비교해 보면 이 올해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총 9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그 범주 내용 자체는 작년과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네. 최우선순위에 작년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이 들어갔고 네. 2순위로 내수 확대가 들어갔는데 이게 1, 2순위가 올해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수가 최우선으로 올라갔는데요. 네네. 내수에 대해서 당국은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뭐 어떤 중고자동차나 오래된 가전 전자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좀 시사를 했고요. 네.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은데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 둔화나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지방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좀 전이가 되게 되는데 당국은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저지선을 좀 지켜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네. 이렇게 올해 회의에서는 내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누적과 같은 중국 경제를 올가매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무역 압박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문제점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죠. 1년 사이에 중국 당국이 경제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좀 크게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작년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회의가 열릴 때는 코로나19 봉쇄 시기가 끝난 지 1년 정도가 됐던 시기거든요. 네. 당시에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던 중국 위기론에 대응을 해서 어떤 경제 선전과 여론 인도를
관세를 강화하고 뭐 중국 경제 광명론을 노래 부르자라고 굉장히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았는데 네네. 올해 회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크게 좀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깊어지면서 우리나라 즉 중국 경제의 운영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미국의 부메랑 될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하고 멕시코 또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날아갈 거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트럼프가 지난달 25일에 이 내년 1월 취임 당일 즉시적으로 중국에다가는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더 얹고 그리고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취임 2년 뒤인 2027년에는 미국이 오히려 물가 상승과 어떤 고용 감소로 미국 GDP가 1.1%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좀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인데요. 트럼프의 그 공약이 만약에 이대로 실현된다면 미국의 광업과 농업 부문 생산이 각각 1.5%씩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세 부과가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어떤 경로를 타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미국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뭐 토마토나 아보카도 같은 뭐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것이고 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당연히 좀 위축이 될 겁니다. 소비가 나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대체가 어려운 품목들의 미국 내 비용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료인 흑연과 연구 자석의 77.8%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네. 또 리튬 이온 배터리의 65.1%도 중국에서 좀 절대적인 비중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거는 자국 중심의 고관세 정책은 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 발언이 뭐 협상 카드일 뿐이고 뭐 전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작을 거란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 뭐 일종의 뭐 협상 전략 전술로서 뭐 쉽게 말해서 뭐 뻥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네. 실제 추가 관세 표명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이 바로 트럼프에게 달려가서 잇따라 좀 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불법 이민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